예, 소개받은 김수종입니다. 저는 국제전기차 엑스포 이사고요. 옛날에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하도 오래되었고 까마득합니다. 오늘 한아프리카 재단의 영기 이사장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도가 아프리카하고는 환경이 다른데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전기차 엑스포에 와주신 것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아프리카 농기구 포럼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로서는, 상당히 구세대인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떨어진 세계인데, 근래에는 안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늘어나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하고, 제주도의 어떤 학생은 아프리카에 가서 강도를 맞을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기대도 있고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여전히 6개 대륙 중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나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여러 기구와 같이 특정한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모빌리티나 에코빌리지나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를 성공시켜서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스마트 시티하고 이모빌리티, 굉장히 저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발표를 쭉 들으니까 이모빌리티에서부터 에코빌리지, 스마트 시티, 그리고 70년 전에 새마을 운동까지 거기에 접속되는 걸 보고 머리가 졸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리는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발표를 들으면서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이게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아마 이런 것에서 익숙할 텐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특정 국가면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나 컨셉트를 받아들이는 활동이나 기획이 우리 한아프리카 재단이 주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대렉 씨가 이제 새마을 운동을 얘기했지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밑에서 바텀업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새마을 운동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버텀업이 아니라 완전히 위에서 누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랐죠.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잘 살 수 있다니까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
아프리카에 지금은 7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의식이 굉장히 진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뭐 두 번째 큰 인구 대륙이고 그 넓은 대륙인데 15억 인구 중에 아마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은 대륙이 포션이 제일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빨리 확산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한국에서 우리 재단이 진행한다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그 대기업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아마 우리 한아프리카 재단의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이 문제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함께 또 저희 재단에도 많은 과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균 대표님의 토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뭐 코멘트를 단다는 게 되게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해서 제가 가진 뭐 작은 지식이지만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와 LG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발표자들 말씀 주신 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언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덴마크 외교부 소속으로 이제 이노베이션 담당 사무관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ICT와 클린텍, 스마트시티 부분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수와 본격적으로 연을 맺게 된 건 제가 해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제가 타이틀이 이상한데 저희 LG CNS의 대표이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형태로 지역 대표를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전략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에서 아시아 지역을 맡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을 맡은 사람이 왜 아프리카 와서 얘기하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LG CNS의 해외 사업을 전체적인 걸 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에서 많이 믿어주셔서 그렇게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LG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게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 얘기를 제가 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아시아, 그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를 하나로 묶어서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미주 대륙을 묶어서 또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근법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통합적인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 CNS 하시면은 IT 회사가 뭐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LG 그룹 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게 LG CNS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스마트시티를 플랫폼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부산을 LG CNS가 수주하면서 그 개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는 플랫폼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LG CNS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스마트시티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많이 봐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CNS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발표자께서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사회 문제, 도시 문제, 네, 스마트 시티를 풀 수 있다는 점 정말 동의하고요. 그 중에 이제 스마트 도시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스마트 도시법은 저희가 세종 부산을 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땅 주인과 땅을 찾고 그 땅에다가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LG CNS 같은 SI 회사를 불러서 이쁜 거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스마트 도시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같은 SI 회사가 앞에서 시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바꾸게 되고요. 그런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게 스마트 도시법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이동성 모빌리티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저희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마스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동성 모빌리티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시장을 보니까 역시 이제 전기차 생산에서 서비스로 마켓이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적정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술의 현지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 점을 잘 언급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스마트 에코빌리지 발표 중에 새마을 운동을 언급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는 결국 입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도시는 50년, 100년짜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시어리와 어떤 컨셉으로 이 도시를 운영할 것이어야 되는 것은 뭐 새마을 운동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해야 그 도시가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ICT 플랫폼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아프리카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결국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가 핵심입니다. 이집트 신수도 사례를 보시면 잘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돈으로 굉장히 멋있고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다 지어놨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를 지을 때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아프리카에 아무리 좋은 펀드가 들어가서 멋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 O&M이 제대로 생각되지 않으면 이 도시가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되게 좋은 사례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LG그룹은 인도네시아에 더 집중하고 있지 사우디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구조가 사우디는 컨스트럭션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O&M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서스테이너빌리티 너무너무 중요한 스마트 시티 요소고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한글로 하는 게 낫나 영어로 하는 게 낫나 모르겠는데 지금 통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사업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ODA 자금 좀 적극 활용해야 되고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이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이런 부분에 현지 전문가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기술의 현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보다 훨씬 더 네트워크가 좋으시니까 그런 걸 많이 연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자꾸 저희는 B2B, G2G로만 가는데 여기 현지에 있는 B2C 업체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O&M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지의 회사를 만들고 시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거기에 대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B2C 회사들과 연계하는 그런 모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문묵현 회장님께서 5년 전에 말씀 주신 건데 전기차 생산 뭐 다 좋은데 공유해야 된다. 전기차는 공유차다라는 말씀을 5년 전에 하셨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동의를 합니다. 전기차는 공유차구나. 그리고 돈은 서비스 모델에서 벌어야 되는구나. 이 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배달에 활용하고 어떻게 버스로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야 전기차 자체가 상생 모델로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수중 주필님이 언급해 주셨던 부분에 대중소 상생 모델 저희는 그렇게 좀 풀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작은 회사를 가지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해보겠다고 전 세계를 뛰어다녀 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스마트시티는 롱텀 사업이고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가 핵심인데 작은 회사에서 10년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가는 상생 모델을 좀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거의 시작은 어떤 서비스 모델을 할 거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카메루에는 어떤 스마트 서비스를 해야 그들이 필요로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10년간 이걸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면 그걸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펀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족하지만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세션 토론까지 마치고요. 이제 테이블과 의자를 좀 올려서 1세션 연사분들과 토론자분들도 같이 좀 모시고 전체적인 플로어와 함께 종합 토론을 한 짧게 시간상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세션 연사분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다시 한번 상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맨 처음으로 유성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께서 아프리카 스마트 이니셔티브 동향과 글로벌 동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 ODA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나, 적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상건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님께서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좀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때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됐던 배효수 국장님의 이모빌리티 적정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타미낭 박사님께서 해주신 스마트 에코빌리지라고 해서 스마트 에코빌리지에 필요한 컴포넌트나 요소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새마을 운동이랑 같이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지금 아마 플로어에서도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아마 또 지금 토론하신 분들 간에도 또 아마 질문이 서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요 토론자분들 올라오실 때까지만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착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종합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장 먼저 플로어에서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 받아 볼까요? 사실 저는 저희 이사장님께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께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필님께서도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과제를 좀 주셔가지고요. 네, 오늘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와 함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내실 있는 발표 또 충실한 토론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의 이 스마트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김 부장한테 오늘 발표자들과 패널리스트를 섭외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아주 진짜 오늘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은 특별히 드릴 거는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을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큰 문제는 문제더라고요. 이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연기관을 전기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일단 차체도 더 무거울 거고 용량도 커서 차체도 크고 그거를 움직일 만한 동력이 전기를 통해서 하려면은 아까 뭐 여러 얘기 나왔는데 그 배터리 용량도 좀 커야 되고 과연 능률이나 효율성 면에서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그 내연기관을 전기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대답이라기보다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이미 마이크를 들고 계십니다. 배효수 국장님. 네. 네. 원래 그 엔진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 개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을 했었습니다. 튜닝이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용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체도 무거워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용량을 줄여서 개조를 한다라면은 기존의 엔진차를 바꾸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개조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폭스바겐 비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많이들 이제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게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했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5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를 개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차를 개조하게끔 이렇게 처음에는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국내 기준을 보면은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개조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고차 차체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크게 새롭게 뭐 차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의 그 보수 작업만 하면은 그 뭐 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군에 제대하자마자 기아 자동차에서 한 1년 좀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이쪽하고 또 연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12년 제주에서 스마트 그리드 실증을 할 때 처음 그 등장한 개조식 자동차가 블루온하고 레이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량 생산하는 체계가 초기 단계니까 필요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품이 엔진차가 한 3만 개 되는 게 전기 자동차라면서 한 18,900개로 줄고 이게 그 한 10여 년 흐르는 사이에 굉장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화가 되면서 부품이 굉장히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배터리 문제인데 배터리 가격이 10여 년 사이에 근 10분의 1 정도 가까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2030년이 되면은 뭐 초기에 비해서 45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말씀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의 대부분 엔진부터 이 트랜스미션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자기가 바퀴나 이 모듈화 해가지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형태들에 대한 제도만 마련이 되면 기존 자동차를 엔진차로 바꿔서 쓰는데 엔진차를 전기차로 바꿔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차가 13년 됐는데 엔진에 자꾸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점검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은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부식 안 되고 오래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몇 가지 부품이나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만 바꿔서 전기차로 만들어 쓰면 앞으로 10년도 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한 아프리카 쪽의 협력 모델로도 좋고 국내에서도 자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가야 될 걸로 보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작년에 노원구 의회하고 이제 용역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그 카센터나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지금 또 새로운 시장이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이 늘고 있으니까 빨리 이분들을 그쪽으로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 분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센터나 이런 데에서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만 마련이 되면 전기 자동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자원 재활용도 되고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력 회사가 큰 그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예, 저는 그 이사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조금은 그 다른 차원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유 박사님, 유서훈 박사님 ODA와 연관된 굉장히 다양한 정부 사업 말씀해 주셨고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아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 중동하고 아프리카 같은 쪽이 있었는데 저희가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거를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된 격차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코스트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적인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 아프리카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파일럿 사업이든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사업이든 이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지속성을 가지려면 저는 어떻든지 간에 비즈니스에 대한 논리,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논리가 아까 우리 김성균 대표 얘기대로 같이 인볼브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현재까지 뭐 국토부 중심, LH 중심의 K-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로 얻을 만한 어떤 성공 케이스 아니면 실패라기보다는 약간 보완해야 될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는 유 박사님이랑 이 박사님한테 도리어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코멘트를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서로 약간 미루시는 것 같은데, 네, 유 박사님 먼저. 네, 제가 그냥 갑자기 주제가 지금 내연차에서 전기차 주제여서 갑자기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 스마트시티 전문가는 어차피 국토용은 이번 박사님이 계시니까 지금 사실 제가 수출해운행 사업을 그 KSB 사업을 2개 지금 평가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아브라시티라는 아브라밸리라는 그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콜롬비아에서 이제 ITS 쪽에 이제 LG CNS가 어차피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 ITS 관련된 걸 고도화하는 그 작업을 KSP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핵심은 그거죠. 어쨌든 개발 협력 사업의 형태로 수행되는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속성, 지속 가능성, 성과 이 세 개가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그 서비스 영역입니다. 얘네들이 유지를 하려면 단순하게 지어져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원을 확보하는 게 항상 어렵고 걔네들 국가 예산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영역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가야지 이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고 이거 민간 영역이 들어옴으로써 연속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가장 큰 좋은 케이스로 보는 건 지금 콜롬비아 가제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중앙차선이 콜롬비아에서 받아왔습니다. 트랜스밀리오레라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그 사업이 조금 잘 못된 케이스, 왜냐하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됐냐면 이번 KSP 사업은 그 ITS를 이제 고도화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서비스 형태로 이제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서비스까지 확장시킬 건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스마트시티, 뭐 ITS 관련된 사업들, 그 스마트 교통 관련된 사업들이 기존의 입장에서는 구축해주고 이제 정책을 주는 거였다면 이제 서비스까지 연결된 케이스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답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굉장히 큰 그 코멘트에서 충격이라고보다도 감명을 받은 게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KCD 네트워크이고 지금 전 세계 스마트시티 글로벌 컨설팅을 한국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근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했다. 그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들어가면 다 막 헤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근데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도시만이라도 아프리카의 한 도시만이라도 좀 우리가 팀 코리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너무 좀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제각각 뭐 IT 기업이 가고 여기는 또 연구원이 가고 여기는 뭐 대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좀 플랜서부터 법서부터 그다음에 플랫폼 기술과 거버넌스를 총망라해서 팀 코리아를 하나 만들어서 한 도시 가장 될성될 듯한 싶은 그런 도시를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박수가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게 성장 가능성 포텐셜이 있는 도시를 아프리카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가 팀 코리아 가서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하고 나서 이 도시가 벤치마킹 도시가 돼서 퍼져 나가면 이건 승산이 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제가 10년 동안 울부짖었던 얘기인데 참 힘들어요. 그냥 계속 중구난방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성균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집트의 신도시가 중국이 만들어줬는데 그냥 아무도 살질 않는다. 이거 정말 이게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20여 개나 지금 만들어놨는데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아파트 비결이 뭐냐? 결국은 마더시티 즉 엄마 도시하고 이게 도시를 하나면 이게 아이 베이비랑 같은 거거든요. 얘를 살게 해주려면 젖을 먹여야 돼요. 그 젖이 뭐냐?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만들었을 때 분당선과 그다음에 각종 분당 수서 고속도로 만들어져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분당을 만들었을 때 개발 이익금을 투입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집트 제가 거기는 그냥 도시만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뭐 카이로랑 연결이고 뭐 그거는 알아서 해라. 나는 분양했으니까 난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도 시가번쩍한 그런 그 컨트롤 센터 무슨 뭐 나사 무슨 무슨 그런 거 딱 만들어 놓고는 떠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O&M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캐치해서 시민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딘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렇게 해서 메인터넌스 오퍼레이션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발전시켜야 이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참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많이 배우고 간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약간 카멘트 좀 하면 애초 저희도 아까 이제 우리 두 분 박사님께서 스마트시티 말씀하시면서 국가주도의 시범사업단지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R&D 차원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 했던 뭐 시흥이나 대구 같은 거 그리고 각 지역의 문제를 스마트시티와 연계하는 컴피티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컴피티션과 관련된 건 실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시티의 애로사항이 뭐였나 하면 어느 한 지역이 성공을 해도 그게 전파가 잘 안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유럽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2020에서 아예 라이트하우스 등대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하나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 황 교수께서 얘기했던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어느 특정한 지역.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라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등대가 불을 비치잖아요. 그럼 그 불빛이 맞는 도시가 팔로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도시티가 되고 그거에 대한 팔로시티가 되고 다시 팔로시티가 또 다른 팔로시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에 대한 확장, 물론 기간에 대한 설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ITS가 되든 교통이 되든 다양한 에너지 쪽이 되든 그거에 대한 분야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등대 하나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하면 그 다음부터 팔로시티는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아까 굉장히 수평적인 거 해서 제가 탄자니아 거
보고 드렸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팜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농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코스트 개념에서 인컴 개념으로 되니까 그게 계속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의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직적인 뎁스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특정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사장님 뭐 코멘트 하시거나 첨언하실 거 없으시면 네, 아닙니다. 없으시면 혹시 플로어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네. 한 실전 사례만 하나 말씀을 하셔서 네.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에서의 스마트 그리드는 2009년부터 했는데 그게 13년까지 진행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쇼케이스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죠. 우리 여기 김수중 주필님 계시지만은 14년에 괌에서 그 컨설팅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 일부하고 그 당시 한전했을 텐데 거기에서 자금 일부를 대서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미국은 이제 지금 이 얘기입니다. EPA에 의해서 환경 관련된 제도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디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와 관련되는 바탕 위에서 제주의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괌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컨설팅.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기업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최대 3조까지 국내 기업이 진출을 했으니까 컨설팅비는 한 4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출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사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 국가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 케이스로 해서 제안을 해주게 되면 그 방법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로드맵이 잡히게 되니까 굉장히 쉽게 갔습니다. 거기에 모델이 로드맵 단계별로 해서 여러 개가 가거든요. 에너지부터 ITS나 아니면은 뭐 주택이나 도로 교통 관련되는 것이 다 따라가게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이 탄소 중립과 연관돼서 괌의 케이스가 아마 참조를 해보시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바로 네. 국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세션을 아까는 좀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렸고요. 저도 이제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실제 스마트 시티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해보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말. 근데 맛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갭이 많습니다. 제가 강원도 이모빌리티 발전 전략을 수립해주고 디피코라는 업체를 데려와서 횡성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가서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좋은 일 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횡성 주민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를 공돌이 만들려고 얘를 데려왔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왔는데 값싼 일자리를 가져왔다라고 또 안 좋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가서도 탑다운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하는데 스마트 시티 IT에서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든 주민한테 이게 실제 맞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피지빌리티 스터디도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인프라 보고 제도 보고 여건 보고 다 좋은데 주민이 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실패한 사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민이 뭘 원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제일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책상에서만 이렇게 적은 사례는 항상 그게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한 1, 2년을 그냥 부대껴 보고 거기서 느끼는 걸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피지빌리티 스터디 하면 6개월, 3개월 길어봤자 1년 이내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거기서 살지도 않고 몇 번 가가지고 인터뷰 몇 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가서 3년 이상 살아가지고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실무도 하다 보니까 정책만 한 게 아니라 실무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그 전기차 개조 사업도 마찬가지로 문구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밑에를 좀 봐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설적인 발표와 또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연사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이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자리가 또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거를 위해서 많은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연결, 그 다음에 뭐 거버넌스라든지 컨센서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전문성,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축적해 주시고 공유해 주신 많은 경험들이 또 바탕이 돼서 아마 한국과 아프리카가 앞으로 좀 어떻게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지 조금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하게 된 또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또 이어지는 자리에서 또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